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소제곱법을 적용을 해서, 단수 선형 회귀 모형을 설정을 하고, 어, 그, 회귀 분석에서의 모수 베타0, 베타1에 대한 추정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방법은 단순하게 그 편차 제곱합, 여기 보이는 D가 되죠. 네. 자, D를 B0하고 B1에 대한 이변수 함수라고 생각하고, D가 최소가 되는 B0, B1을 찾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되는 그러한 값을 찾았습니다. 자,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 그 결과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그, 두 가지 식으로 주어졌는데요. 한 가지 식은 B0 더하기 X 바 B1 equal Y 바 얻어졌고요. 또 다른 이제 그레디언트가 0 벡터가 된다 라는 조건으로부터 두 번째 얻은 식은 X 바의 B0 더하기 X 제곱의 바였던 것 같죠? B1은 X하고 Y 곱한 거의 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하기 위해서 그 B0를 이제 캔슬 시키기 위해서 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식의 상수배 여기서는 X바를 곱해서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B1이 얻어지는데 지금 B1을 보면 제곱의 평균에서 X바의 제곱을 빼는 것이 B1의 개수가 되고 오른쪽은 곱한 거의 평균에서 X바와 Y바의 평균의 곱을 뺐습니다. 그래서 B1은 나눗셈을 하는 것인데요. 나눗셈을 하고 나서 그 형태를 보니까 앞쪽은 S의 더블 X의 n분의 1을 곱한 거랑 같았고 분자는 S의 XY의 n분의 1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근데 분모 분자의 동일한 n분의 1은 이제 캔슬이 되는 거니까 이제 B1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B0는 이 B1 그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비율을 찾았으니까 1번식에 대입하게 되면 y바 마이너스 x바의 B1의 값은 써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되는 값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좀 싫지 않았던 것은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되는 값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 점에서 정말로 최소가 되느냐 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레디언트 벡터 0벡터가 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에서 그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B를 제곱을 전개를 해서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꾸고 나머지도 완전 제곱의 형태로 이제 바꾸어서 정말로 최소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앞쪽을 이제 보면은 B0하고 B1이 이제 같이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완전 제곱이고요. 그때 이제 뒤쪽을 보면은 뒤쪽은 B0라는 변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B1 변수들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B1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 2차식도 B1에 관한 완전 제곱으로 우리가 변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타 부분을 우리가 따로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n b1 x바 마이너스 y바의 제곱의 뒷부분
스타 부분만 따로 보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의 목표가 완전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B1 입장에서 자, B1의 B1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1의 지금 개수들은 지금 여기서 제곱이 나타나는 부분이 얼마큼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B1의 제곱 부분이 자, 여기는 x바의 제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n 곱하기 x바의 제곱이 그 묶어내면은 이제 그 앞에 붙어 있을 것이고요. 자, 이 뒷부분은 어떤가요? 뒷부분은 일단 이 괄호를 제곱을 하는 거니까 이 뒷부분만 제곱을 서메이션 안쪽에 있는 것만 먼저 계산해 보면 b1의 제곱 xi의 제곱 마이너스 2xi yi b1 더하기 yi의 제곱이다. 이런 거 전체를 이제 서메이션을 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뒤쪽에 있는 식이 되는데요. 이 식에서 우리가 일단 궁금한 건 B1 제곱이 어디 나타나는지 보니까 맨 앞에만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B1 제곱은 서메이션을 할 때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서메이션 밖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x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그런 값이 있겠습니다. 즉 B1 제곱을 묶어내면 앞부분에 제곱의 썸이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 앞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또 그 식과 유사하죠? S의 더블 X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1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자, B1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보니까 앞쪽에서는 네. 마이너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가 나타날 텐데 제곱을 할 때 앞에 마이너스 n이 붙어 있으니까 2n x바 y바가 이제 곱해지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b1 앞에 붙어 있고요. 자, 뒷부분도 보면 b1이 있는 부분인데 자, b1 있는 부분도 이런 거랑 곱해가지고 서메이션이 일어나는데요. b1도 이제 묶어내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마이너스 2배의 x와 y 곱한 것을 다 더하는 그런 식이 나타납니다. 이 식도 2를 묶어내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봤던 식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네, 좀 이따 쓰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B1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B1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은 앞쪽에서 마이너스 n의 y바의 제곱이 생길 것 같고요. 자, 뒤쪽에서는 이거죠? 즉 더하기 y 제곱을 다 서메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s의 더블 x라고 우리가 앞에서 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2를 묶어내고 그러면은 이제 x바 y바 곱한 거 n 그러면 이제 x하고 y를 곱한 것의 썸이니까 이 부분은 s의 더블 sxy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식을 본 것 같죠? 자, 이 값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기를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제 2를 뽑아내고 나면 뒷부분이 sx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1 그리고 뒷부분은 이 부분은 그대로 뭐가 될까요? s의 더블 y가 되겠습니다. 그럼 b1 입장에서 완전 제곱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 b1 제곱의 개수인 s의 더블 x를 이제 묶어내면 좋겠는데요. b1 제곱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식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S에 더블 X를 묶어낼 때 여기 뒷부분은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S 더블 X가 이제 0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앞 시간에서 S 더블 X가 언제 0이 되는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 S 더블 X가 0이 되는 경우는 X1, X2, Xn이 다 동일한 값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경우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S의 더블 X, 자, 여기를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B1 마이너스 이 부분이죠. S의 XY, S의 더블 X 전체 제곱 더하기 뒷부분 S의 더블 Y. 자, 그런데 앞부분을 이제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뒷부분을 제곱을 하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윗식과 아랫식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이제 빼줘야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S의 XX 더블 X 이 부분 더하기 S의 XY S의 더블 X 제곱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B1 입장에서 완전 제곱이죠. 그리고 S 더블 X는 0인 경우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쪽 값은 0보다 작거나 큽니다. 그래서 음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B0, B1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스타 부분도 여전히 완전 제곱꼴로 바꿨으니까 앞에 있는 그 편차 제곱합을 쭉 전개를 한 식은 결국은 B0 아마 식이 뭐였었죠? X바 B1 마이너스 Y바였던 것 같은데요. B가 네. 배수가 n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좀 이따 확인해 보죠. 아무튼 B0, B1에 대한 완전 제곱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계산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 식을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부분을 확인해 보면 네, 여기였습니다. n의 b0, b1 x바 마이너스 y 맞는 것 같죠? 잘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n도 뭐 당연히 이제 0은 뭐 당연히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 자료는 뭐 당연히 하나인 경우도 뭐 잘 없겠지만 어쨌거나 n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는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앞에 있는 개수도 뭐 0인 경우도 뭐 가능은 할 수는 있지만 뭐 그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음수는 되진 않습니다. 즉 제곱하고 제곱을 양수를 곱해서 뭐 0보다 작거나 큰 수를 곱해서 더한 꼴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언제 발생할까요? 네, 앞에 있는 제곱도 0이 되고 뒤에 있는 제곱도 0일 때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때 최소값은 물론 뒤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물론 그 값은 이 값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가 되는 경우가 언제 발생을 할까요? 앞에도 0이 되고 뒤에도 0이 되는 경우 정말로 최소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뒤에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계산한 결과와 어떤가요? 일치합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면은 B1이 S의 XY
s의 더블 x랑 같아질 때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단계에서 앞쪽도 0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x가 b1 y 갑니다. 0입니다. 이 식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1번 식과 동일하죠? 조금 전에 봤던 요 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다라는 조건으로부터 계산한 그 점이 유일하긴 했는데 정말 그 점에서 최소가 일어나는 것을 B를 완전 제곱의 합으로 표현을 우리가 하고 나면 정말 최소가 되는지를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이걸 지우고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뒷부분을 이제 이와 같이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B1 입장에서 완전 제곱을 바꾸기 위해서 S 더블 X로 이제 묶어냈고 그러고 나면 뒷부분이 생겼는데요. 자, 그래서 B를 이제 그 앞부분하고 지금 방금 계산한 별표 있는 부분을 합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쪽 양수가 되죠. 이게 양수입니다. 이제 n이 그리고 이제 s 더블 x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0 이상. 그래서 제곱의 합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 값도 0, 이 값도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B0하고 B1이 이제 변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정확하게 앞쪽이 0이 되고 즉 B0 플러스 B1 X바 이퀄 X바 이것은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되는 조건으로부터 구한 첫 번째 조건하고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B1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된다라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얻은 결과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점에서 최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기억할 몇 가지의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벡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식이 얻어졌는데요. 최소가 되는 B0, B1의 조건인데요. 자, 이 조건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그 자료랑 가장 가까운 직선을 찾기 위해서 직선을 일반적으로 y는 b0 더하기 b1 x라고 두고 이 직선과 자료하고의 이제 편차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편차 제곱합을. 그런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x 좌표 대신에 x바를 대입을 하고 y 좌표 대신에 y바를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식의 의미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가장 가까운 직선은 이 녀석이 무엇을 지난다? x바, y바라는 점을 지난다.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최소한 x바, y바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죠. 자, x하고 y들의 이제 관측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플랫을 해서 산점도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산점도랑 가장 가까운 직선을 찾기 위해서 B0, B1을 바꿔가면서 막 고려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가까운 직선이 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이 이 x바, y바를 진단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x바하고 y바는 뭐죠? x바는 x좌표들만을 생각했을 때의 평균입니다. 즉 점들이 있으면 그 점들의 x좌표만 생각을
해서 그런 값들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뭐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죠? X바가 비슷하게 Y바는 이 점들, 관측값들의 Y좌표만 고려했을 때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Y값들만을 쭉 조사하고 그런 것들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면 대충 뭐 한 이 정도 어디쯤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선을 막 바꿔가면서 가장 가까운 직선을 찾으려면 x바하고 y바에는 관측값이 주어지면 딱 정확하게 정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x바, y바라는 점이 주어져 있겠습니다. 여기라고 하죠. 이라고 하죠. 네. 동그라미 잘 안 그려지네요. 네. 이거는 그 자료에 있는 그런 그 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점들은 이제 x1, y1부터 xn, yn들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 점은 x들만 가지고 평균 계산하고 y들만 가지고 평균 계산해서 점을 생각을 한 건데, 이 점은 당연히 이러한 점 중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제일 가까운 직선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직선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최소 제곱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직선은 어쨌거나 이 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점을 지나가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바꾼다면 결국 기울기를 바꾸면서 여러 개의 직선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때 기울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얘가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 제곱 추정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직선이 x바, y바를 지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얻은 그 b1의 값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 식도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최소 제곱법으로 최소가 될 때 실제 최소 값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값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 가장 가까운 직선에 대해서 편차 제곱 합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직선이라는 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때의 직선이죠. 그때는 편차 제곱합 대문자 d가 오른쪽 값이 됩니다. 이런 값들을 물론 이제 이거는 기억하기가 그나마 편한데 얘는 약간 복잡긴 하지만 그 기억을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소 제곱 추정법을 사용을 해서 계산한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최소 제곱 추정법을 통해서 계산한 b0의 값은 베타 제로에 대한 추정량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추정량을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최소 제곱 추정량 우리가 지금 쓴 것처럼 베타 제로 햇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 제곱 추정법을 사용을 해서 얻은 이 원의 값을 가지고 베타 1에 대한 추정량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그 값을 우리가 베타 1 햇이라고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햇을 붙인 것은 이제 각각의 모수 베타 0, 베타 1에 대한 이제 추정 값이다, 추정량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기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베타1 햇은 그러면 뭔가요? 최소가 될 때의 B1 값이죠. 그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0 햇을 이제 기억을 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평균점을 지난다. x바, y바를 지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즉, b0 플러스 b1 x바 이퀄 y바가 되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b0의 값이 베타0 햇으로 표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b1을 베타1 햇이라고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결국은 식을 여러분들이 직선이 x바, y바를 지난다. 을 지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베타0가 뭐냐? 넘기면 되죠? 즉, y바에서 베타1 햇 곱하기 x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소 제곱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0, 베타1에 대한 추정량을 계산했으므로 베타0 플러스 베타1 x라고 하는 그 직선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직선을 우리가 추정된 회귀 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회귀 직선의 식은 당연히 베타0에 대한 추정량이 베타0 햇이고 베타1에 대한 추정량이 베타1 햇이므로 이 직선으로 우리가 이 미지의 직선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추정 직선을 표기할 때 y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y 햇이다 라고 y랑 구분해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앞에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정된 그 회귀 직선으로부터 우리가 그 새로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왔을 때 혹은 기존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정해졌을 때 이 최소 제곱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측 값을 계산해 보면 결국은 이 추정된 회귀 직선에다가 x 대신에 xi를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값으로 우리가 추정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 이 산점도랑 가장 가까운 직선을 찾아본 거죠.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직선의 식이 y 햇은 베타0 햇 플러스 베타1 햇 x라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관측 값의 x좌표가 xi고 실제 이제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관측 값이 yi라고 하면은 자, 여기 있는 값은 그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라고 하는 선형회귀 모형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xi라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응하는 y의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추정으로서 이제 요 추정된 회귀 직선을 우리가 택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은 뭐죠? 얘를 이제 추정하기 위한 추정값이 되는 거죠. 베타0 햇 플러스 베타1 xi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직선에다가 이제 xi를 대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오차랑 관련이 좀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오차 부분은 이제 랜덤하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특별히 잘 모르니까 xi라고 하는 값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주어져 있으면 이 추정 방법을 통해서 그 평균값이 얼마냐, 얘가 얼마냐 로 예측을 한다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xi일 때 예측값이라고 하고 그 값을 관측값 yi랑은 구분을 해야 되니까 yi hat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yi고요. 여기 높이 값은 여기가 yi hat라고 이제 쓰는 것이죠. 즉 최소 제곱 추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요 차이는 뭘까요? 요 차이는 우리가 오차랑 관련이 있는데요. 요 차이의 의미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오차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보죠. 자, 그 미지의 회귀 직선이 이제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인데,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미지의 그 직선이 있습니다.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x. 이 직선은 이제 감추어져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관측을 하는 것은 언두가 될까요? 언두가 되나? 안 되네요. 네. y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미지의 그 회귀 직선이 아마 있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수정한 것은 베타 0, 베타 1을 수정을 한 거고, 그 값이 실제 값이랑 뭐 같으리란 보장은 없는데, 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이 회귀 직선에다가 오차가 더 추가가 돼서 드러난 관측값들을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을 이제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미지의 회귀 직선이 이 관측값 x들, 점들을 찍은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관측 자료만을 가지고 관측 자료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네, 그림이 그렇듯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y hat 홀 베타 0 hat 플러스 베타 1 hat x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값 생각해 보죠. 여기가 xi라고 한다면 자, 요 값이 여기 있는 값을 보면 여기 있는 값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인데 이 값은 내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 값을 압니다. 여기 높이는 yi hat이라고 쓴 것이고요. 베타 0 hat 플러스 베타 1 hat의 xi입니다. 자, 그때 색깔을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자, 이 관측 값이 이쪽에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은 뭘까요? 이 간격이 바로
오차입니다. 우리가 오차를 에러 라는 의미에서 E라는 걸 썼는데요. 엡실론 i라고 표기했습니다. i번째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값 xi일 때의 그 실제 평균값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가 이제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i 관측값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이 값은 물론 모르죠. 여기에다가 오차는 모릅니다. 아무튼 더해져서 이제 얻은 값입니다. 오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쓴 것처럼 yi 관측값에서 모르고 있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를 뺀 값이 오차가 되는데요. 이 오차를 우리가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y 값은 내가 관측을 한 거죠. 모르는 이유는 이제 이러한 오차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베타0하고 베타1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타0, 베타1을 모르긴 하지만 최소제곱 추정법을 사용해서 얼마쯤일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정은 지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측값과 여기 베타0 플러스 베타1 xi에 대한 추정치를 빼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 오차 전체를 내가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차를 계산하는 식에서 다른 건 다 아는데 베타0하고 베타1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차가 얼마쯤일까를 내가 추정을 하기 위해서 베타0, 베타1이 얼마쯤일까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값은 오차에 대한 추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추정을 우리가 단차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차는 엡실론 i고요. 그거에 대한 추정치로서, 추정량으로서 이 값을 우리가 잔차라고 부르고 단차를 ei로 쓰겠습니다. 자, 이걸 지워 다시 쓰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 빨간색 직선에서 여기까지 조금 그림 좀 작게 그려서 아까 크게 할 수 있었죠, 참. 한번 크게 할 수 있죠? 네. 네. 그럼 좀 크게 보일까요? 네. 근데 그림 워낙 좀 지저분하게 그려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 이 점에서부터 미지의 그 푸른색으로 그려진 이 직선까지의 차이가 오차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빨간색 추정된 직선을 추정을 했었고 그래서 xi일 때 그 직선을 통해서 추정치 예측 값을 우리가 예측 추정을 한 것이고요. 그 빨간 직선 위에 있는 직선으로 빨간색 직선과 이 관측값의 차이가 결국은 단차가 되겠습니다. 오차에 대한 추정치가 되죠. 네. 어떻게 원래 돌아가야 될까?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i 단차 오차에 대한 추정량은 yi 관측값과 이 그 관측값 실제 그 y0 플러스 베타1 xi에 대한 추정치인 yi 햇을 뺀 것을 우리가 단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지우도록 하죠.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 얘가 잔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차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최소 제곱 추정 방법을 사용을 해서 B0, B1, 즉 베타0 햇과 베타1 햇을 이제 구할 때 그 베타0 햇과 베타1 햇은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조건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그죠? 첫 번째 조건은 B0 더하기 B1
바 이퀄 y 바였는데 얘는 어떻게 처음에 얻었냐면 이 식은 처음에 b 편차 제곱 합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B0를 변수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로 취급해서 편미분했습니다. 편미분한 값이 0이 된다는 조건을 했는데 편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배의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1 xi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정리한 것이 이 녀석이었습니다. 요거는 네. 이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게 베타0 햇과 베타1 햇을 우리가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이 잔차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잔차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잔차의 합은 잔차의 식을 그대로 쓰니까 yi에서 베타0 햇 플러스 베타1 햇 xi를 뺀 거가 되는데요. 자, 요거 뺀 거를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찾은 것이 베타0 햇과 베타1 햇입니다. B0, B1이. 즉, 이 식에다가 B0 대신에 베타0 햇, B1 대신에 베타1 햇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0이 되도록 찾았으니까. 즉, yi 마이너스 베타0 햇 마이너스 베타1 햇 xi 썸이 0이 되도록 찾은 값이 베타0 베타1이니까 베타1 햇이니까 요 값이 0인데 요 값이 정확하게 얘죠? 잔차들을 다 더한 것은 0이 되겠습니다. 요 조건으로부터.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조건, 이게 1번 조건이고 2번 조건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자, 이걸 빨리 기억을 해보면 마이너스 2배의 서메이션 xi 그리고 뒤에가 이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도 0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생각하고 계산한 결과가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B0, B1 대신에 마찬가지로 베타0 햇, 베타1 햇을 넣으면 0이 되겠습니다. 즉, 서메이션 xi의 yi 마이너스 베타0 햇 마이너스 베타1 햇 xi가 0이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단차 i가 됩니다. 1번식에 의해서는, 즉, 이 조건에 의해서는 단차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2번 조건으로부터는 단차와 x들을 곱해서 다 더한 것이 0이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걸 지워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제 오차에 대한 추정량인 잔차는 i인데 잔차들을 다 더하면 0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또한 잔차와 x들을 곱해서 더한 것도 0이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질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잔차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오차를 이제 오차가 얼마인지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 하는 용도로 우리가 잔차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차의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된 거죠. 자, 그런데 오차의 평균이 지금 0이라는 그 사실이 단차의 합이 0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차는 오차에 대한 일종의 추정치인데, 오차에 대한 추정치인 잔차들의 평균도 0이 된다는 거죠. 요거라는 사실과 이 사실이 어느 정도 컨시스턴트한 결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오차 엡실론의 그 분포에서 얼마나 변동이 심한가가 이제 분산 시그마 제곱인데요. 이 분산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결국 이 엡실론 오차에 대한 추정치인 잔차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시그마 제곱이 얼마쯤일까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차를 가지고 그 오차의 변동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잔차들이 얼만큼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가, 즉 잔차들의 분산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잔차들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잔차의 평균은 지금 얼마죠? 잔차의 평균은 서메이션 한 것이 0인 거니까 잔차의 평균이 0입니다. 따라서 잔차들의 분산을 계산할 때는 2i-0이 편차가 되는 거니까 그것의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n 혹은 적당한 n과 비슷한 값으로 나눠주는 것이 결국 잔차들의 이제 분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잔차들의 분산은 오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부분만 생각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잔차 제곱이 합이 얼마쯤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값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차 제곱 합을 우리가 앞으로는 SSE라고 부르겠습니다. 잔차 제곱 합을 영어로 하면 잔차가 앞에서 residual이라고 잠깐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잔차 제곱 합은 이거고요. 이것은 영어로 residual sum of square입니다. 제곱의 합이라는 거죠. residual의 입장에서. 자, 그런데 이 잔차는 이제 오차랑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오차 때문에 이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m of square root error, 오차에 기인한 제곱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 뒷부분에서 SE를 따서 지금 이 값을 간단하게 SSE라고 앞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SE는 잔차 제곱합인데, 잔차 제곱합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쭉 전개를 해보면, 물론 이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소수제곱법을 추정을 할 때 B0, B1에 대한 함수, 즉 직선과 관측값들의 이제 편차를 생각해서 편차 제곱 합을 계산한 것인데, 이 값은 n 곱하기 b0 더하기 x바 b1 마이너스 y 바의 제곱 더하기 s의 더블 x, 그 다음에 b1 마이너스 s xy x였던 것, 더블 x였던 것 같습니다. 제곱에 그 다음에 뒷부분이 있었는데 뒷부분이 정확하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최소값이 이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그 B0하고 B1 대신에 베타 0 햇하고 베타 1 햇을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찾은 게 베타 0 햇, 베타 1 햇입니다. 즉, 이 부분은 뭐냐면 B0 대신에 베타 0 햇, B1 대신에 베타 1 햇을 넣었을 때 편차 제곱의 합이 이 녀석이라는 겁니다. 앞부분은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도록 우리가 추정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걸 넣었을 때가 이제 요 값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뭐죠? 이게 바로 편차 제곱 합인데, 편차 제곱 합은 yi 마이너스 직선에 대한 식을 썼는데, 직선에 대한 식이 베타 0 햇 마이너스 베타 1 햇 xi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뭐죠? 얘가 바로 다름 아닌 반차입니다. 이게 실제 관측값이고, 이 녀석은 그 관측값에 대한 예측값이죠. 따라서 이 녀석이 반차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식을 떠올려 보면 잔차 제곱합은 그 d가 최소가 되는 그 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값을 조금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잔차 제곱합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50분이 지났으니까 이 잔차 제곱합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